최근 사우디 사막을 뚫은 한국 기술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주변 국가들까지 한국 기술에 의지하겠다며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관제실 중앙 모니터에는 언제나 두 개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평균 저수량을 나타내는 숫자였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최고 기온을 보여주는 숫자였죠. 하나는 매일같이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매일같이 치솟았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가 바로 제 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주한 현실 그 자체였어요. 모니터를 분할한 12개의 화면에는 전국의 배수관제센터 현황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죠.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길게 늘어선 사람들, 물탱크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모습, 메마른 땅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지친 얼굴까지. 저는 매일 아침 이 절망적인 풍경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흐메드 알카타니, 환경수자원 농업부의 차관이자 국가수자원 개발의 총 책임자입니다. 영국에서 수자원 공학을 공부하며 얻은 지식과 데이터, 그리고 조국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이 두 가지가 제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죠. 그리고 그날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 라빅3 담수화 플랜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평생의 사명이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건 미국의 거대 엔지니어링 회사 GWD였습니다. 중후한 멋이 있는 영국 신사 해리슨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화면을 가리켰죠.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아흐메드 차관님, 저희 GWD는 지난 50년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였습니다. 저희의 다단증 발법 기술은 가장 안정적이며 검증된 방식입니다. 물론 공사 기간은 48개월, 비용은 예상보다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생명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독일의 S사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듣는 내내 저는 답답함에 마른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말하는 안정성은 결국 천문학적인 돈과 기약 없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둘 다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서구의 거대 기업들에게 쏠려 있을 때였어요. 회의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두산이라는 회사에서 온 팀이었죠. 그들의 대표로 나선 최형기라는 이름의 남자는 앞선 발표자들처럼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화면에 자료 하나를 띄우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역삼 투합 방식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증발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최신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하면 세계 최대 규모인 1일 6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36개월, 비용은 경쟁사 대비 2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제안이었으니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짓겠다니.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흐메드, 저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나? 저들은 사막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것 같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장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무실에서 저는 조금 전의 충격을 애써 감추며 제 우려를 털어놓았죠. 장관님, 두산의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아흐메드, 자네의 우려를 모르지 않네. 하지만 그들의 기술 보고서를 검토했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어. 자네가 보기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모두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창조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구의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따라잡는 데 특화된 것이지, 이런 초대형 담수화 플랜트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사업의 주도자가 되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 파격적인 제안서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이 숨어 있을 겁니다. 제 말에도 장관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우려됩니다. 우리에게 속도는 미덕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생명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단축된 공사 기간은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를 생략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전이나 품질, 혹은 둘 모두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제 주장은 합리적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한국이라는 변수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관님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흐메드, 나도 자네의 우려를 모르지 않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네. 매일같이 말라가는 저수지와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게. 이건 도박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가 걸어봐야 할 유일한 희망일세. 우리는 두산을 선택할 걸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 그리고 그 도박의 중심에 제가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이 서게 된 것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저는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제가 직접 라빅 프로젝트를 총괄하겠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장관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제가 현장의 책임자가 되어 제 두 눈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인지, 그들의 약속이 과연 진실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타협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미지의 상대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었죠.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저와 한국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빅3 프로젝트의 부지는 거대했습니다. 붉은 모래와 자갈밖에 없는 허허벌판. 그곳에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희망의 증거를 세워야 했죠. 저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부터 매일같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 임무는 감시였고 제 목표는 그들의 실수를 찾아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부지의 기초 공사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6달이 되자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이 마치 거인의 뼈대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공학 이론과 수십 년의 경험으로 계산한 그 어떤 공정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제 안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믿을 수 없는 속도는 분명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 테니까요.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직속 부하이자 가장 신뢰하는 젊은 엔지니어 파이살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파이살,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하나 맡겨야겠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죠. 저는 그에게 현장 구역별 도면을 보여주며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특히 한국인들 눈에 띄지 않게 현장의 샘플을 채취해오게. 지금 막 타설이 끝난 저쪽 구역의 콘크리트 조각, 그리고 어제 반입된 저 철근들, 규격별로 하나씩 우리 부처 연구소에서 직접 성분과 강도를 분석할 걸세. 이건 내 개인적인 지시이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게. 차관님, 혹시 한국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건 자네가 가져올 샘플이 말해주겠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네. 파이살은 며칠에 걸쳐 제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현장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비밀을 조금씩 빼내왔죠. 저는 연구소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보고서에는 기준 미달의 자재와 엉터리 배합, 비율 같은 그들의 빨리빨리가 낳은 비리의 증거들이 가득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제 책상 위에 봉인된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는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모든 자재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오히려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강도를 아슬아슬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월등히 뛰어넘는 최고 등급의 자재들만 사용된 것이었죠. 콘크리트 배합 비율은 제가 본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정교했고 오차 범위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속도로, 이 완벽한 품질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제 첫 번째 가설, 부실공사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면 저 비정상적인 속도의 비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는 그들의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에어컨이 나오는 제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제 주된 관찰 대상은 현장 소장 최형기라는 남자였죠. 제가 아는 서구 기업의 관리자들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로 현장을 지시하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만 잠시 현장에 얼굴을 비추는 게 보통이었어요. 리더는 현장의 열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 냉철하게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최형기 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날이었어요. 사막의 태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이 뜨거웠죠. 그런 날에도 그는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모 아래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면서도 사우디 현지 직원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철골 구조물 사이를 누비고 다녔어요. 그는 설계 도면을 바닥에 펼쳐놓고 현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툰 아랍어로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따로 마련된 관리자 식당으로 가지 않고 뜨거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앉은 직원들 틈에 끼어 똑같은 빵과 수프를 먹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뭐지? 리더십의 기본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저게 저들만의 방식인가? 그의 행동은 제가 배운 그 어떤 경영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심지어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현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제 안의 두 번째 가설, 비효율적인 관리 역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이었어요. 사막의 신이 마침내 그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휴대폰에서 귀를 찢는 듯한 재난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모래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죠. 사무실에 비상벨이 울리고 제게는 수십 통의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GWD의 해리슨 대표에게서는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최소 일주일간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시킨다. 다른 서구 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장비를 덮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안전한 숙소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아는 합리적인 위기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시각각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한국의 현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 생각했죠. 아니, 오히려 사막의 재앙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이기에 더 큰 혼란에 빠져 허둥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저들은 사막의 분노 앞에서 어떤 대비도 없었던 거야.
저 미스터리하던 빨리빨리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지. 내일 아침이면 저곳은 거대한 모래 언덕 아래 흔적도 없이 묻혀 있을 거다.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함께 어쩌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현장을 주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게 마치 거대한 재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혼돈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저는 통신이 끊기기 직전 제 모니터를 통해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모래 장벽이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의 현장을 집어삼키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말입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끊기는 순간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막을 너무 쉽게 봤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모래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 세상은 잿빛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무섭고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마주한 적은 없었죠. 통신이 복구되고 가장 먼저 들어온 보고들은 처참했습니다. GWD를 비롯한 서구 기업들의 현장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수십 톤짜리 장비들이 모래 언덕 아래 파묻혀 버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한국의 현장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어쩌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씁쓸한 확인을 앞둔 착잡함 때문이었죠. 라빅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쓰러진 전신주와 모래의 반쯤 파묻힌 자동차들이 재앙의 규모를 말해주고 있었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GWD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던 기술력도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도 사막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쳐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한국팀의 현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를 내렸던 것은 아닐까 아주 잠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제 차의 엔진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거대한 심장 박동 같은 소리.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로 그들의 현장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의 뼈대는 어떠한 손상도 없이 폭풍 전의 모습 그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수십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폭풍이 남기고 간 자잘한 잔해들을 치우고 있었죠. 마치 어젯밤의 재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현장에서는 다시 희망을 만드는 작업이 재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서 내려 현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밑의 모래는 아직 폭풍의 열기를 품고 있었지만 제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 멀리 현장 소장 최형기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엇인가를 소리치며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차관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직 복구가 다 끝나지 않아 위험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정신도 없이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곳들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는 거죠? 최형기 소장은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현장 한편에 거대하게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구조물 앞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갑옷의 파편처럼 보이는 그것은 세 겹의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보호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쉘이라고 부릅니다. 모래 폭풍을 대비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장비입니다. 그의 담담한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비했다고요? 이런 규모의 폭풍을 말입니까? 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지난 50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악의 모래 폭풍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했죠. 이 보호벽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폭풍 경보가 발령되자마자 저희는 매뉴얼에 따라 모든 핵심 설비와 구조물에 이 보호벽을 설치했습니다. 저희에게 사막의 모래 폭풍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데이터였을 뿐입니다. 데이터. 그가 말한 데이터라는 단어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 역시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과거의 성공 데이터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실패 가능성까지 데이터로 만들어 그것을 극복할 해답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들의 빨리빨리는 무모한 속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철저하고 완벽한 사전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에 그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약서에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모든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입니까? 제 질문에 최형기 소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는 헬멧을 벗어 땀으로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는 저 멀리 사막 너머의 도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거대한 소리보다도 제 심장을 크게 울렸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이곳에 건물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우디 국민들이 마실 물을, 그분들의 미래를 만들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실 물을 짓는데 단 하루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들을 숫자로 평가하고 효율로 계산하고 계약서의 조항으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약서 너머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제 지식, 제 경험, 제 합리적인 의심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 인간의 진정한 책임감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는요.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에 대한 깊은 사죄이자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위대한 정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는 속도를 위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임감의 무게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한국팀의 현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은빛 심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약속했던 36개월을 오히려 2달이나 앞당긴 경이로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빅3 담수화 플랜트의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주요 인사는 물론 전 세계의 언론과 경쟁사 관계자들까지 모여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날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서 연단 바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비서실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찬사와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한 연설문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제 눈은 연설문이 아닌 저 멀리 귀빈석 한쪽에 앉아있는 최형기 소장과 한국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흙먼지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봐왔던 그대로 굳건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단에 서서 잠시 마이크를 고쳐잡고 제 손에 들린 연설문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연설문을 반으로 접어 옆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에 제가 해야 할 연설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위대한 성공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만이 가득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말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그 진실이란 바로 저의 부끄러운 오만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품질을 희생시키는 무모함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 확신했죠. 저는 제 편견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리에 감사팀을 투입해 그들의 현장을 샅샅이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 것은 부실의 증거가 아닌 제 상식을 뛰어넘는 완벽함 뿐이었습니다. 제 고백에 객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있는 GWD의 해리슨 대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그리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대한 모래 폭풍 말입니다. 다른 모든 기업들이 불가항력을 외치며 철수할 때 저는 한국팀 역시 사막의 분노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기를, 그래서 제 예상이 옳았음을 증명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죠. 그곳에는 모래 폭풍이 휩쓸고 간 직후 멀쩡하게 작업을 재개하고 있는 한국 현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예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왜 감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리더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아이들의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순간 장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객석 어딘가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 멀리 앉아있는 최형기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그를 향해, 그리고 그와 함께 땀 흘린 모든 한국인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메마른 땅의 결과뿐만 아니라 진심을 심었고 절망의 땅에 희망을 선물한 우리의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동반자이자 미래를 함께할 영원한 형제 국가로 선언합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곧장 최형기 소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죠. 그것은 차관과 현장 소장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두 남자의 국경을 초월한 뜨거운 악수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수 소리를 뚫고 UAE의 나세르 장관과 쿠웨이트의 자베르 장관이 저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흐메드, 김 소장님, 정말 위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본 최고의 연설이었어요. 두바이의 미래를 위해 다음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가 내일 당장 리야드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나세르 장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쿠웨이트의 자베르 장관이 그의 어깨를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세르. 순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 사업은 한국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김 소장님, 부디 우리 쿠웨이트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 뒤로 오만의 사이드 실무관까지 가세해 한국팀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앞다투어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회의장 구석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나라의 기술자들이 이제는 중동의 모든 부국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심이 기술을 이끌고 책임감이 결과를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중동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바람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작은 거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준공식 이후 라빅의 기적이라는 말은 저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빠르고 거대하게 말이죠. 제 사무실 책상에는 매일 아침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의 기사들이 배달되었어요. 사막의 규칙을 새로 쓴 한국 기업, 경이로운 책임감, 코리안 스탠더드가 새로운 표준이 되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길어올린 동쪽의 거인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단순한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기가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나라의 조용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기적을 만들었던 두산중공업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죠. 에너빌리티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가능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합친 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난 몇 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니까요. 단순한 기계 제작사를 넘어 인류의 삶과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간의 모든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관제실 모니터의 잿빛 숫자들을 보며 고뇌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벅찬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홀로 차를 몰아 라빅 플랜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삼엄한 감시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죠. 그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곳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사막의 풍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플랜트가 서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조명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켜지며 사막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생명체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저는 플랜트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해온 작은 물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투명한 병에는 라빅3 생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물맛은 달았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순수한 물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꿀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죠. 그것은 제 조국의 메마른 땅에서 우리와 형제들의 땀으로 피워낸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든 채로 제 어린 딸 라일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지금 어디예요? 응, 아빠는 지금 아주 멋진 곳에 와 있단다. 라일라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거기 별이 많아요? 저는 밤이 내리기 시작한 사막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빛나는 플랜트를 바라보았죠. 그럼 라일라,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희망이 여기서 빛나고 있단다. 이제 우리 라일라가 어른이 되어도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빠가, 그리고 아주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었단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도록 말이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 중동에 심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라빅의 성공 신화는 곧바로 UAE와 쿠웨이트, 그리고 오만으로 이어졌어요. 최형기 소장과 그의 팀은 이제 중동 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당신들의 저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똑같이 대답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성공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의 정신, 불가능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끈기, 그리고 기술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니까요. 사막의 노을을 배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벅찬 풍경이었습니다.